46페이지 16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자, 금지행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겠죠.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매가 뭐냐면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성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지만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금지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대행 2번 상가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직접거래죠. 직접거래.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개업공개사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거래 금지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식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행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5번 일방대리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직접거래 금지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책임자가 될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폐업하고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연수교육은 교육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5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 모두 1년이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지 않거나 1년 안에 취직하지 않는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할 때에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17번에 2번이고요.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직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처음에 개업할 사람, 책임자 될 사람, 소속공개사 취직할 사람이 받는 건 실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틀렸고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4번은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이 포함되고 수강료나 강사 자격,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맞는 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19번. 다음은 48페이지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네요. 1번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 임대차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했는데 먼저 6천만 원 매매네요. 6천만 원 매매면 밑에 보니까 매매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억 미만인 경우 0.5%라고 돼 있네. 시도조례가 0.5%를 곱하면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보면은 1,5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이 나오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70을 하죠. 37은 21, 2,10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이네요. 자, 3,600만 원이면 임대차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0.5%라고 되어 있네요. 0.5%를 곱하면 3,600에다 0.5를 곱하면 5, 3, 15, 5, 6, 30, 18만 원이네요. 그럼 18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그 차액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답은 12만 원이 답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자격증이 없는 자가 즉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기로 한 건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 직업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3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인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번이 맞습니다.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든 임대차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모두 0.9인데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4번도 맞고요.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5번이 답이네.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을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령 본사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시에 있고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고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중개대상물 즉 아파트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 있습니다.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추홀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경우에
어느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중개상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에 했다면 서울시 조례고요. 분사무소에서 중개인을 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조례가 되겠죠. 2번에 답 5번이고요. 3번 갑개업공개사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이렇게 했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2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라고 했어요? 월세 25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합니다. 100을 하면 4,5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곱하기 70. 곱하기 70을 하면은 이게 3,750만 원이 나오네요. 3,750만 원. 자, 3,750만 원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임대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산기 있어야 하겠네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도 쉽지 않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죠. 개업공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동일 이게 3번 들어가는 경우 점유계정 매도인이 집 팔고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점유 계정인 경우. 그래서 매매 대금 1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8천. 1억 8천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 곱하기 0.9 곱하기 0.9를 0.9가 아니고 0.5네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게 0.5. 0.5 곱하면 5, 8, 40,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산출액이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밑에 보니까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도액이. 그래서 한도액인 80만 원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점유 계정이 된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4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0페이지 협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는 5일 이내에 보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네요.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디귿 공제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요. 또 협회 회장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유경험자도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답이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리얼 틀렸고, 2번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협회는 창립총회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3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둘 다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부 두어에 하나 X죠. 그 다음에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5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협회 설립 인가주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51페이지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억,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은 맞습니다. 디귿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라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얼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 예를 들면 생명보험 드는데 이미 죽고 없는 사람 가입할 수 없죠. 자동차 보험도 사고 나고 나서 가입할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그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우리 공제운영위원은 19명이고요. 과반수 출석, 만약에 10명이 출석했으면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모든 일반 의결 영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계산하는 거 최근에 3년 연속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번 문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신고를 한 건데 기억해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와 B를 갑이 신고했다. 그러면 A 50만 원, B 50만 원. A는 공소제기했고 B는 무혐의 처분했네요. 무혐의 처분하면 받을 수가 없고요.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줍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였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나눠서 줍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했다. 먼저 한 사람만 받죠. 나중에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하고요. 맞습니다.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포상금, 공동포상금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했는데 X죠. 합의해 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6번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 무등록, 양도되어 세 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번은 국고에서 전부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4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7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즉 휴업, 폐업 이런 것들 포상금 없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이런 것들 수수료 납부하는 게 없고요.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도 인장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2번이고요. 8번도 같은 문제인데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니은,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되고요. 디귿은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내지 않고요. 리얼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 미음에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공짜로 수수료 자격증을 교부하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디귿하고 미음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앞에서도 했는데 수수료 응시 수수료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 조례고요.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건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1번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옳은 것은 맞습니다. 자격정지에도 해당되고 계약서 서명 날인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개사에게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죠.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 이런 거 소속공개사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은 자격정지 기간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했는데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벌금은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종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종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등록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5번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거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3개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망 해산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요.
결격 사유는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3년 안 지나도 되고요. 등록 기준이 미달돼도 역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틀렸네요.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3번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2번이 정답인데요. 2번 거짓 부정이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짓 부정. 첫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받은 경우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만 취소하여야 하고 징역 벌금이나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다만 있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해도 자격만 취소해야 되고 징역 벌금 규정은 없다. 따라서 3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4번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유회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X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고는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취소는 취소되었을 때 반납은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청문을 그리고 자격정지의 경우 의견 전술 기회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4번은 교부한 시도지사 X,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 그렇죠. 자격 취소 사유가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격증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행위를 거래 중개 행위를 알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대여를 해야 자격 취소죠.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 똑같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